출발 새아침. 로젠텔이라는 심리학자가 있었습니다. 학년 초에 교사 2명에게 각자 학생들을 배정해주고 A에게는 그 반 학생들이 매우 지능이 높고 잠재력이 우수하니 지도할 때 참고하라고 말을 했고요. B에게는 아무런 지침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 각 반의 아이들은 무작위로 뽑힌 아주 평범한 지능을 가진 아이들이었기에 차이가 없었죠. 이를 몰랐던 A, 자기 학생들이 정말로 지능이 뛰어나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요, 8개월이 지난 후에 두 반 아이들의 지능을 검사해보니 A반 학생들이 처음과 비교해서 IQ가 24점이나 올랐고요. 대인관계 능력도 훨씬 더 좋아졌더랍니다. 믿는 대로 이루어지는 이런 현상을 심리학에서는 피그말리안 효과 혹은 자기충족적 예언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는 실제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볼 수 있죠.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일만 많이 생길 겁니다. 혹시 안 좋은 일이 생기더라도 원래는 더 나쁜 일이 생길 뻔했는데 운이 좋아서 그 정도로 막은 거라는 거를 꼭 믿어보세요. 행운이 함께하겠죠. 따뜻하고 상식적인 보통 사람들이 즐겨 듣는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지금부터 행운을 찾아서 힘차게 뛰어가 보겠습니다. 매일 아침에 꼭 알아야 될 뉴스를 골라서 정리해주는 시간, 오늘의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장혜찬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장혜찬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소식 또 역시 코로나입니까? 네, 매일 저희가 코로나19 소식 안 전해드릴 수가 없는데 네. 전체 누적 확진자 수가 어제 발표 기준 8,565명으로요. 하루 전보다 152명이 늘었습니다. 이건 좀 안 좋네요. 네, 닷새 만에 신규 확진자가 100명 이상으로 늘어난 모습인데 최근 증가세가 주춤하다 또다시 대구 지역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그동안 두 자릿수대로 신규 확진자가 나왔을 때는 대구보다 이제는 서울과 수도권, 경기 지역의 확진자가 좀 많은 추세를 보인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실 대구 지역의 요양원 전수조사가 계속되면서 그 지역 확진자가 많이 나온 것이 전체 신규 확진자 다시금 세 자릿수대를 넘어서게 만든 가장 큰 요인인 것 같고요. 네. 경기 지역에서도 성남 은혜의강교회 그리고 분당 재생병원에서 확진자가 추가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국내에서 집단 감염이 계속 잇따르고 있는데 이거 사실은 정부도 좀 특별 대책을 계속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네,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에서 유입되는 확진자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정부가 특별 대책을 추가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정세균 총리 주재로 회의를 했는데요. 우선 그동안 시행했던 요양병원 전수 현장 점검에 이어서 대구 경북 지역 요양병원의 종사자와 간병인, 입원 환자 등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전국적으로는 지난 2월 17일부터 18일 그리고 3월 9일부터 13일 두 차례 동안 요양병원에 대한 전수 점검을 실시한 적이 있고요. 감염 관리 강화도 해왔다고 밝혔는데 앞으로는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요양병원 자체 점검표 제출을 통해서 종사자의 발열, 기침 여부를 점검하고 면회 제한 등이 제대로 준수되는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우리 그 장평론가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소규모 집단 감염이 계속되는 것도 문제인데 해외에서 들어오는 우리 이제 한국 분들, 입국하는 분들, 입국자 이런 분들이 이 확진에도 좀 기여를 한 것 같아요. 확진자 발생에. 네, 입국일 기준으로 보면요. 3월 13일에는 해외에서 들어온 확진자가 1명이었는데 네. 3월 14일 3명, 15일 2명, 또 16일엔 1명이었다가 3월 17일에는 9명까지 늘어납니다. 어쨌든 끊기지 않고 해외 유입 확진자들이 계속해서 생기고 있는 셈인데 그러네요. 19일 0시부터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 대상으로 특별 입국 절차가 시행이 됩니다. 그동안은 국가별 위험도에 따라 이런 특별 입국 적용 대상 국가가 확대돼 왔지만 이제는 팬데믹이라고 하잖아요. 네. 세계적인 대유행이기 때문에 국가를 가리지 않고 입국자들에 대해서는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됐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인천공항으로 이제 71편의 항공기 6,300여 명의 승객이 들어왔는데 모두 같은 절차를 거쳤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행정관이나 검역관, 군의관 등의 인력을 추가로 배치했고요. 지금 인천공항에는 검사를 받고 기다리는 격리시설이 50인용밖에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격리시설이 모자라서
발열을 했는데도 자가격리를 바로 실시하는 경우가 있어서 문제를 지적해드렸었는데 근처 영종도에 위치한 국민체육진흥공단 훈련원을 빌려서 70인 규모의 자가격리 이제 임시격리시설을 더 늘렸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바일 앱에서요 전화 인증을 통해서 그리고 기본적인 번역 시스템을 바로 이제 실시하도록 가능하게 해서 외국인들도 기다리지 않고 이 앱을 통해 자가격리를 당국에 보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렇군요. 뭐 얘기 들어보니까는 고열이나 발열 이게 이제 기준이기 때문에 37.5도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 일이 진행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지난 18일에 17살짜리 청소년이 사망을 했잖아요. 근데 그 사망한 청소년의 사망 원인을 두고 좀 얘기가 좀 많았었지 않습니까? 네, 그랬었습니다. 만약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이라면 그동안 코로나19가 기저질환을 가진 고연령자에게 치명률이 높다는 분석과 다르게 청소년도 위험할 수 있다는 걸 알리는 계기가 될 뻔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마지막 검체 검사 결과 코로나19는 음성으로 최종 결정이 나왔고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갑작스럽게 17세 청소년이 거의 일주일 사이에 증상을 보이고 안타깝게 사망을 했는데 이게 면역 반응이 과해지는 뭐 사이토카인 폭풍 증상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코로나19는 음성으로 나왔지만 이 17살 소년이 또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와요. 네. 그러한 과정에서 사망한 것은 우리 사회에 또 다른 많은 숙제를 남기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코로나19가 아니라도 사실 아이가 그 열이 41도까지 올랐다고 그 부모님이 그러시던데 그런데 치료를 하자 못 받고 그냥 돌아가라 집에 이렇게 말한 건 조금 문제 아닌가 이런 또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네. 저는 비전문가지만. 그럼요. 이 학생이 처음 증상 보인 게 지난 10일이었는데요. 12일 저녁에 병원을 찾았고 13일 오전에도 병원을 갑니다. 그런데 두 번에 걸쳐서 고열 진단을 받았지만 코로나19가 음성이라는 이유로 해열제 정도만 처방받고 귀가 조치를 당했고요. 특히나 13일 오전에는 폐에 X선 촬영도 해서 염증을 확인했는데 별다른 조치를 못 받았습니다. 이후 오후에 통증을 다시 호소하자 병원에서 사실 심각해 보였다면서 다시 부르고 갑자기 오늘을 넘기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을 부모님한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거면 보다 일찍 뭐 다른 병원으로 옮기게 하던가 그렇죠. 조치를 받게 해줬어야죠. 취했어야 되는데 지금 전국의 의료진과 병원이 코로나19 때문에 과부하 상태이기 때문에 코로나19가 아닌 위급 환자나 응급 환자는 오히려 일선 의료 진들에게 소외를 당하는 그런 현상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전문가들이 지적을 했었는데 그러한 대표적인 케이스인 것 같고요. 이게 대구 경북의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에도 확진자가 늘어나게 되면 그렇죠. 병상이 모자라지고 또 응급실들이 폐쇄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코로나19와 별개로 위급한 응급 환자들 진료는 어떻게 볼 것인가 이 시스템에 대해서도 확립하는 것이 우리 방역당국이 이번에 안게 된 새로운 숙제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검사 과정에서 음성이었는지 양성이었는지 코로나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이거 확인하는 게 또 문제였다고 그러더라고요. 12번인가를 했는데 다 계속 음성 나왔다가 마지막에 한 번이 좀 이상하다 이랬다면서요. 네, 굉장히 많은 검사를 했는데 계속해서 음성 반응이 나왔다가 마지막 소변 검사에서 양성 의심 반응이 나왔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뭐 일종의 소량의 바이러스가 검출될 경우에 이런 양성 의심 반응이 나올 수도 있다고는 하는데 사망 소견서에 최초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이라는 내용이 적혔다가 그렇죠. 추후에 변경된 것도 지금 유족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사실 최초의 사망 소견서를 이 주치의가 작성할 때는 그것이 어떤 질본의 공식 확인을 거치기 전의 소견이기 때문에 변동이 될 수 있다는 게 또 방역당국의 대답입니다만 이유 여하를 떠나서 이런 사태에 대해서 유족들이 좀 명쾌하게 납득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아직은 정립되지 않은 것 같고요. 질본에서는 이 양성 의심 반응이 나온 검사를 실시했던 영남대 실험실의 오류 가능성을 지적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영남대 병원은 또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어쨌거나 이 부모님이 이 17세 학생에 대해서 부검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과정을 떠나서 유족들에게 의문이 남지 않도록 확실한 절차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진짜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소식은 뭡니까? 네, 마지막 소식은 뭐 정치 이슈인데요.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바람잘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선 미래한국당은 수정된 비례대표 명단이 당 선거인단 투표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어제만 해도 당선권에서 한 4-5명 정도 후보를 바꾸게 되면 타협을 하지 않을까 하는 관측이 우세했는데요. 이 당내 선거인단이 표결을 내서 과반 출석, 과반 통과가 되어야만 이게 최고위로 올라가는 그렇죠. 것이거든요. 근데 이 당내 선거인단이 사실은 전부 다
미래통합당의 지지자들이 옮겨온 곳이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 황교안 대표가 강하게 반발한 것이 영향이 있었는지 거의 압도적인 표차로 부결이 되면서 한성교 대표는 대표직에서 물러난다고 밝혔고요. 한 줌 권력을 쥔 무리가 개혁을 방해한다며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아마 황교안 대표의 측근을 이렇게 한 줌 권력을 쥔 무리로 표현한 것 같은데 이후에는 미래한국당 비대위 체제가 도입되거나 또는 새로운 당대표를 수립하고 비례대표 공천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논의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 미래통합당 쪽에서 이 미래한국당 내의 이 인사들에게 부결시켜라. 뭐 이런 지시를 내렸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만약 구체적으로 부결 지시를 내렸다면 그건 나중에 선거법 일이죠. 위반이 될 소지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현재까지 드러나는 것은 황교안 대표가 공식적으로 이 명단 마음에 안 든다고 밝혔어요. 그 상태에서 당내 선거인단이 자발적으로 반대 투표를 한 것이라면 그것까지 선거법 위반으로 봐야 하는 것은 사실 위반? 예. 해석에 좀 소지가 다양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 부분은 아직까지 뭐 제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추후에 네. 선관위나 검찰에서 들여다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다면 이제 한선교가 물러난 바로 그 자리는 누가 대체를 하게 되는 걸까요? 우선 미래통합당에서요. 원유철 의원, 정가빈, 장석춘, 연동열 의원이 미래한국당으로 당적으로 옮겼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5선 중진인 원유철 의원 이번에 마찬가지로 불출마를 선언했는데 그렇죠. 한성교 의원 대신 새로운 대표직을 수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흘러나오고 그러니까 원유철 있습니다. 의원이 맡겠다 이런 거군요. 네,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우선 미래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원내대표를 먼저 뽑고 이 원내대표가 새로운 당대표를 옹립하는 방식으로 추대할 가능성이 높은데 또 하나 관심이 가는 대목은 공병호 공관위원장이 과연 유임될 것인가입니다. 그러네요, 진짜. 그리고 비례대표 명단이 얼마나 바뀔 것인가인데 지금 알려진 바로는 4명에 대해서 수정을 했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나 통합당 못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고 네. 아예 다시 다 뽑을 것인가 아니면 4명보다는 좀 많은 수준에서 기존 명단과 적절히 병행하게 될 것인가도 지켜봐야 되는데 여기서 계속 잡음이 나온다면 네. 미래한국당 입장에서도 또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도 총선 앞두고 악재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라디오에서 그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 새 아침에서 공병호 공관위원장하고 저희가 3부 순서에서 인터뷰 지금 예정돼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이따가 꼭 라디오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또 이와 별개로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를 고발했다 이런 소식도 있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 대화 나눈 것처럼요. 황교안 대표가 다른 당 공천에 개입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당이 다른 독립된 당에게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원래는. 네, 사실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 자매정당, 위성정당 표방하고 있지만 선거법, 정당법에 의하면 별개의 정당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당 지도부가 공천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또 황 대표가 공개적으로 불만을 제기한 것 자체가 공천에 개입한 정당법 위반이라 보고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근데 미래한국당 입장은 당내 선거인단 투표라는 민주적 절차를 따랐기 때문에 이게 선관위에서 민주적으로 비례대표 명단 선정하라는 그 지침을 따른 것이라면서 문제가 안 될 거라고 밝혔는데 제가 봤을 때 정치적으로 논란의 소지는 분명히 있어 보여요. 네. 황 대표의 입장이 당연히 영향을 끼쳤겠죠. 그렇죠. 근데 이게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가능성이 좀 낮지 않냐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선거 이후에도 검찰이나 선관위 어떤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장평론가 말한 것처럼 미래한국당 내 선거인단들이 내가 개인적으로 해서 우리가 생각한 거다. 이건 별개다. 이렇게 또 해버리면 또 증거 찾기가 사실 어려워지는 거죠. 자, 그런데 이와 또 별개로 더불어민주당도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정치개혁연합, 이제 비례정당을 같이 한번 해보기로 했었던 정치개혁연합의 하승수 집행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면서 교체 요구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비례대표 뽑는 게 여야 모두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 의논하는 과정에서 양정철 원장을 앞세워 일방적 주장을 했다고 폭로를 한 것인데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시민을 위하여 함께 더불어시민당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처음부터 그럴 목적으로 정치개혁연합이나 녹색당 등은 들러리로 세웠다는 주장입니다. 네. 논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통보를 했다는 게 하승수 집행위원장의 지금 주장인데 네. 또 한 가지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게 이것과 별개로 더불어시민당에 합류한 군소정당 중에 가자 환경당이 있습니다. 여기에 권기재 대표가 과거 미성년자 성추행으로 기소유예된 전력이 알려지면서 또 다른 논란을 사고 있는데요. 네. 여러모로 여야의 비례 위성정당이 정치적인 파열음을 일으키면서 국민들에게 이러려고 선거제 개혁한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들게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오늘 정말 여러 가지 소식 많이 들어봤습니다. 오늘의 뉴스 브리핑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장혜찬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영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출근길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잠시 후 계속됩니다.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YTN FM 출발 새 아침. 여의도 중계석. 네,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여의도 중계석 시간이죠. 여의도 정치 상황을 누구보다도 명쾌하게 풀어주실 두 분 함께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른 최고위원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민주당의 서른입니다. 네, 그리고 미래통합당의 홍문표 의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홍문표 의원입니다. 네, 두 분 모두 공천 확정되셔서 많이 바쁘실 텐데, 예, 선거운동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좀 잠깐 여쭤볼까요? 사실은 대면 선거운동 못하게 하고 있어가지고요. 사실은 그게 더 표 떨어진다는 이런 판단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하철 역사에서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하는 분들의 그냥 인사만 하는 그런 정도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선거운동이 선거운동이 아닙니다. 그러네요, 진짜. 어떻게 하세요, 홍 의원님? 특히 온라인이나 SNS를 통해서 하는데 과거에 하던 그 스타일이 아니니까 네. 이렇게 좀 피부에 와닿는 운동이 아니어서 좀 답답한 심정으로. 그러네요. 예. 직접 반응을 못 보시니까. 네, 지금 우리나라는 모든 것이 전부 대면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인터넷을 통한다든지 SNS가 이렇게 속마음이 전달되지 않는 것 같아서 좀 답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두 분이 워낙 유명하고 인지도도 있으시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이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이제 벌어진 일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해달라고 공개 요청을 했어요. 부자인 게 죄인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취지를 말했다는 건데, 우선 이거는 제가 홍 의원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네. 예. 저는 우리 국가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국민이 고통을 받을 때 지원해주고 도와주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네. 그런데 100만 원을 준다는 이 부분은 네. 좀 더 저는 신사숙고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 왜 그러냐. 지금의 이 어려운 난국을 100만 원 준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니라고 봐요. 네. 그리고 국가의 재정이나 지방자치 재정이 한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전혀 생각지 않고 그냥 이렇게 인심 쓰듯 또 정치 계절이 앞서서 하는 것은 조금 전 무모한 데가 있다고 보고 네. 참 아픈 사람에게 약을 주고 주사를 놓는 것처럼 좀 더 뭔가 그 아픈 또 어려운 부분을 찾아서 그 부분을 좀 치료해 주고 네. 그리고 또 국민에게 공감을 갖는 이렇게 순차적인 방법이 나왔으면 좋을 텐데 이걸 전 국민 상대로 한다면은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700조가 넘습니다. 국채 빚이. 그리고 가구당이 지금 1600조 정도 되거든요. 네. 이런 엄청난 국가의 재난에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국고를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지방고가 비면은 국고도 또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국가의 현실 상황을 봐가면서 국민들에게 설득을 해야 되는데 전 이거보다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먼저 국민에게 호소담화를 한번 진솔하게 발표할 필요가 있어요. 국가가 어렵다. 또 이 재난이 왔다. 우리 금모으기 정신으로 가서 우리 다 같이 함께 허리띠 졸라매고 절제하고 모든 걸 우리가 합심해서 잘 풀어가자는 이 전제 이야기를 대통령이 하시고 그리고 지자체가 또 거기에 나름대로 형편에 따르는 걸 또 맞춰가는 이런 수순이어야 되는데 지자체가 먼저 이걸 국민에게 이거는 국가가 할 일이거든요. 네. 사실은. 그래서 조금 모양새가 안 맞으면 저는 한번 좀 점검해보고 대국민이나 어려운 곳에 고통을 덜은 것은
저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어떻게 보세요, 서른 의원님? 네, 지금 당하고 있는 재난은 뭐 우리 국민뿐 아니고 전 세계가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민 모두가 함께 당하고 있는 고통이라서 이건 빨리 벗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제일 큰 고통은 병마로부터의 고통이지만 그 두려움이 있지만은 그로 인해 생겨나는 경제적인 이 파상이 더 큰 것 그렇죠.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미국과 뭐 일본 전 세계가 지금 돈을 풀기로 하고 미국도 1인당 $1,000씩 주겠다. 2번이나 준다고. 예. 네. 그걸 바로 지금 시행하겠다고 그러고 있고 일본도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재정 상태를 걱정을 하시는데 사실은 우리 재정 상태는 국가 채무 비율이 40% 조금 넘는데 이건 이 OECD 국가 중에서 아주 우수한 편에 들어가죠. 네. 일본 같은 경우는 250%가 넘습니다. 미국도 120 몇 %인가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는 국가 채무 비율로 볼 때는 아주 우수 국가에 속하기 때문에 그 말은 여유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그 국가 채무 문제를 탓할 시점은 아니고 이제는 과감하게 돈을 풀어서 고통당하고 있는 분들에게 바로 돈을 지급하도록 하자. 여기에 대해서는 뭐 야당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문제는 그 방법을 놓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박원순 시장, 뭐 이재명 지사, 김경수 경남지사, 광역단체장은 조금씩 다릅니다. 네, 그렇죠. 뭐 크게 보면 다 비슷하다 보고 심지어 기초단체에서도 그걸 지급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 광역단체 그리고 기초단체 다 좀 합의를 하셔가지고 구체적인 방법을 갖고 제시를 빨리 해야 합니다. 네, 빨리 그렇군요. 해서 지금 당장 쓰러질 지경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되니까요. 네. 뭐 100만 원씩 하든 뭐 50만 원씩 하든 그 부분은 숫자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빨리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빨리 할 수 있느냐 여기에 합의하는 게 좋다고 네,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얘기 하다 보니까는 국회의원들이 이건 좀 국회의원들이 싫어하실 수도 있고 좋아할 수도 있고 어떨지 모르겠는데 세비를 반납하거나 삭감해야 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있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25만 명이 이미 넘어섰고요. 뭐 이인영 대표도 세비 50% 기본정 하자 그랬고 우리 서른 최고위원님도 사실은 50% 반납하자 이런 얘기 하셨던 걸로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최고위에서 그 제안을 했습니다. 3개월 동안 앞으로 남아있는 기간이 우리 임기가 5월까지거든요. 네. 3, 4, 5월 3개월분의 세비 절반을 우리 고통 분담 차원에서 과거에 지금 아까 홍 의원께서도 근무기 운동을 하셨습니다만은 과거에 외환위기 극복할 때 전 국민이 한마음으로 극복을 해냈거든요. 그 마음에 다시 동참하는 심정으로 우리 의원들도 함께 하자. 그래서 3개월분 임기 끝날 때까지의 세비의 절반을 이 고통 분담 차원에서 같이 내놓고 국민과 함께 하자. 이런 제안을 했고 그걸 이제 이 최고위 끝나고 그 공개 최고위에서 이해찬 대표가 공개를 하고 그걸 이제 이인영 대표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결정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야당도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국민청원도 있었고 또 여당 의원님들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고 특히 우리 서른 최고위원님이 먼저 제안하신 거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홍 의원님? 네, 서른 최고위원 역시 좋은 아이디어를 내셨는데 그걸 못 보신 모양인데 주인은 지난달에 118명이 우리가 100만 원씩 이미 검출을 해서 미래통합당에서요? 예, 미래통합당의 118명이 네. 100만 원씩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벌써요? 네. 그런데 이것이 조금 국민 정서나 현 상황에서 좀 부족하다면은 더 낼 수도 있는 것이고 예. 저희 미래통합당은 이미 실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전 네. 여기에 국회의원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또 그 정신이 가서는 안 되고 우리 고위공직자가 네. 다 함께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가정 속에 또 깊이 있었던 그런 달러라든지 건모으기 이런 것이 다시 부활해서 국민 정신이 여기에 와닿았을 때 이 문을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올 텐데 그러니까 국회의원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좀 벅차다고 봐서 이 장차관이나 고위 공직자들 모두가 같이 동참하면은 십시일반으로 더 좋은 해결책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두 분 다 오늘
거의 같은 취지로 이제 말씀들을 하시니까 제가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고 뿌듯합니다. 자, 이번에 이제 조금 이제 불편하실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비례정당 창당 관련해서 사실은 양당 다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시민을 위하여랑 손을 잡고 더불어 시민당을 만들기로 했는데 물론 서른 의원님은 끝까지 이거는 좀 아니다 이런 말씀 처음부터 계속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치계 연합이라고 하는 쪽하고 원래 처음에 얘기를 됐다가 갑작스럽게 시민을 위하여랑 통합을 하는 것으로 이제 되니까 더 잡음이 맞는 것 같아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게 이제 뭐 저는 이런 형식은 하지 않는 게 좋다. 그래서 계속 그러셨죠. 예. 근데 그게 그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당원 투표 몇 개 가지고 하자. 당원 투표에서 압도적으로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은 당원을 앞서는 뭐 이 그 최고위원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요. 저도 그 정신에 따라서 따라가긴 합니다만은 사실은 제가 예상하던 겁니다. 이런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그걸 피하려면 차라리 자유한국당처럼 저런 형식으로 하는 게 오히려 나을 수 있다. 오히려 자유한국당처럼,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미래통합당처럼 미래한국당을 네. 그냥 공식적으로 만들어버리고 인정하는. 네. 그런 형식이 오히려 나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그런 거 하니? 지금 사실은 비례연합당을 만들어낼 때 제일 중요한 게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지금 26일까지 등록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오늘 20일입니다. 근데 아주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번개불에 콩고 먹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형식으로서는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검증도 해야 되고요. 또 사실은 행정적 절차로 일테면 후보가 된 사람들은 가서 이제 서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 시간도 모자라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계산하면은 지금 여기서 고담 준론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아무리 훌륭한 분이 계신다 하더라도 토론을 하고 시간을 끌게 되면은 아무것도 못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빨리 행정적 절차를 만들 수 있는 쪽으로 가라. 제가 그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네. 사실은 그게 이제 제일 첫째 조건이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다면 검증을 해내야 되는데 검증도 이게 제대로 된 검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한 이틀 정도 22일까지는 다 끝내야 합니다. 22일까지 끝내고 그리고 각 후보들에게 시간을 줘서 서류를 만들어서 26일날 등록하도록 돼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준비된 게 없어요. 우리 당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가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런 건 다 버리고 할 수 있는 쪽으로만 하자. 그래서 이렇게 됐다. 예, 그렇게 네. 됐다는 거를 정계련 쪽 분들하고 얘기가 안 되는 부분이 그 계산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못했다는 걸 말씀드리고 네, 싶어요. 그렇군요. 그런 오해가 또 있을 수도 있었다는 얘기군요. 홍 의원님 어떠세요? 저는 오늘의 이 정치의 현실을 보면서 참으로 입으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모멸감을 느끼고 안타까움을 생각을 갖습니다. 특히 요즘에 선거운동 때문에 사람을 만나면은 이 비례대표 여야가 도대체 당신들이 지금 국민을 어떻게 보느냐는 것이죠. 어제 말과 오늘 말이 다르고. 네. 그리고 이야기를 해놓고 아무리 잘못된 것도 시인하지 않고 이를 국민을 무시하는 거라는 거죠. 저는 서른위원 앞에 계시지만 존경하는 것은 끝끝내 반대를 했거든요. 네. 또 이 자리에서도 그 약속을 했고 그 약속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참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이번에는 1+4라고는 협의체. 이 협의체가 이거 만들어낸 산물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또 한다고 만든다고는 우리에게 그렇게 포악을 하고 참 말을 할 수 없는 비난을 해놓고 그걸 다시 또 되풀이해서 가는데 저는 그것도 뭐 의석 뺏기지 않기 위해서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같이 평생을 했었던 그 시민단체 연합체 이분들과 잘 하던 것처럼 하다가 또 이게 팽이 돼버리고 또 새로운 급조된 어떤 단체를 만들어 갖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뭐 조국 부대 또 뭐 양정철 예. 뭐 이런 분들이 이제 뒤에서 또 호응하고 이걸 또 하는 것이 또 이제 그 자체 내에서 방송에 나오고 신문에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은 참으로 안타깝다. 네. 그러나 이 현실을 어떻게 하냐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4월 15일은 다가오고 네. 이제 국민의 심판만 우린 기다릴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일은 벌어졌고 국민의 심판이 그걸 말해줄 거다. 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뜨거운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네, 노영희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네, YTN 뉴스 FM 노영의 출발새 아침 2부 시작했습니다. 여의도 중계석 시간이고요. 더불어민주당 서른 최고위원 미래통합당 홍문표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궁금하신 점이나 덧붙이고 싶은 의견 있으실 경우에 언제든지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용료 들어갑니다. 샵 0945 우물정 0945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들어오셔가지고요.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또 네 번째 이슈 한번 여쭤볼게요. 아까 이제 우리가 비례대표 관련해서 얘기를 조금 하다 말았는데, 비례대표 공천을 두고서 지금 미래통합당하고 한국당 사이에 엄청난 갈등이 일어나더니 결국 한성교 대표가 대표직을 던졌습니다. 가서로운 자들이 개혁을 막았다. 뭐 한 줌의 권력을 쥐고 있었는데 뭐 이런 표현까지 쓰는데, 여기서 말하는 가서로운 자들이 누굽니까? 홍 의원님. 뭐 유권자 각자가 판단해야 할 일이라고 보고요. 네. 예. 한선교 그 대표가 사실 자기 갖고 있는 의지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랬었나 봐요. 생각이 원래 따로 있으셨나 봐요. 예. 근데 이 정치는 뭐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뭐 연륜이 쌓이고 그리고 구성원 자체가 뜻이 같고 그리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의지와 이런 것들이 같이 했을 때 정당의 구성 요건이 되는데 그렇죠. 그 모태 속에서 후보를 선정하는 과정이 조금 한선교 그 대표의 그 의중에 너무 한쪽에 힘을 실리다 보니까 당에서 보는 것은 저것은 좀 아닌데 이런 것이 이제 지금 마찰이 되다 보니 결국 전국 그 위원회가 있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동의를 못 받으니까 이제 사의를 했는데 참 저로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결정된 사항을 전체를 무효로 하고 또 새롭게 판을 짜는 거는 또 하나의 어려운 문제를 가는 거니까 그렇죠. 이제는 조화롭게 뭔가 절충을 해서 이 문제 매듭을 빨리 대야지 이 어려운 난국의 비례대표라는 이름으로 미래 한국당의 명예가 손상된다면은 이것 또한 우리 우리 통합당에서 할 일은 아니다. 네. 이래서 저는 수습을 빨리 하는 수습을.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그 미래한국당의 공관위원장이시죠. 그 공병호 의원께서 저희 방송하고 이제 인터뷰 예정을 지금 하고 있는데 네네. 어제 나온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어쨌든 간에 정리하고 수습하고 이렇게 해서 좀 모양을 정리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히긴 하셨더라고요. 서른 최고위원님 보시기에 어떠세요? 글쎄요. 남에 대한 사정에 제가 감나라 변화를 할 수는 없는데요. 처음 한 부분이 뭐 나쁘진 않았다 생각합니다. 개혁적 입장에서 해보겠다는 거는 우리 당이나 국민들이 볼 때는 그 뭐 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그 미래통합당이 갖고 있는 이 인물들보다 네. 이번에 만든 인물들이 오히려 나은 것 아닌가. 그래요?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뭐 지금 이 홍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양쪽이 타협을 하면 더 좋은 안이 나올 수도 있다 생각하는데 그건 뭐 그쪽 당 사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제가 뭐 감나라 하지 않을 거예요. 잘해보십시오. 오늘따라 말씀을 상당히 아끼시는데. 정답을 얘기하셨습니다. 그런가요? 정답인가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홍문표 의원님께 한 번 더 여쭤봐야 되는데 결국 미래한국당 지도부가 이제 총사퇴를 하고 또 뭐 원유철 의원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기도 하는데 비례대표 공천 아까 서른 의원님은 괜찮은데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아까 우리 홍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점에서 재검토되느냐 이거 아닌 것 같다고 지금 두 분은 말씀을 하고 계시긴 해요. 근데 그것도 하나 좀 여쭤보고 또 하나는 황교안 대표하고 한성교 대표가 원래 엄청 사이가 좋은 분들로 저희는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소위 말하는 뒤통수를 치게 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황 대표는 미리 말이라도 하지 뭐 이런 얘기까지 하셨다고 하던데요. 글쎄 뭐 언론에서 나온 걸 일일이 여기서 분석하고 해석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그 한선교 대표가 했었던 이 체제를 이어받는 사람이 누구냐. 네. 이것이 뭐 원유철 뭐 몇 분들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런 상황에서는 그 소위 정치를 좀 아는 분이 개입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수습 단계거든요. 지금 이걸 파헤쳐서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거는 전 정치 현실적으로 시간적으로 안 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수습을 누가 하느냐는 것은 역시 당을 알고 이 우리 사회단체나 또 이 보수 세력을 좀 뭔가 인맥이 있는 그런 분들이 와서 수습하는 그런 단계의 소위 대표
그것이 지금 한 3명 정도 나름대로 물망에 오르고 있는데 네. 뭐 결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저도 이런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교안 대표가 좀 꼭 아셔야 될 게 있는 게요. 이게 일종의 속성입니다. 어쨌든 이 한성규 대표가 당 대표로 나와 있는 별도의 당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비선정당이니 뭐니 해도 형식은 별도 대표가 돼 있거든요. 그럼 그걸 존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어느 한 분이 대표가 된다 하더라도 네. 이 비슷한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새로운 조직체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감안하면은 양쪽이 적절한 선에서 타협하는 게 오히려 지혜로운 방법일 수 있어요. 새 대표 내놓으면요. 새 대표가 또 주장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게 될까요? 잘 모르시나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위험은 항상 뭐 정치판이 뭐 지뢰밭이기 때문에 있는데 네.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경륜과 그리고 그동안의 이 소위 여야 관계, 시민단체, 당의 어떤 속성 이런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고민하면은 네. 저는 이 문제는 풀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상당히 낙관적이시군요. 네, 저는 뭐 하나의 진통인데 네. 이 진통 속에 또 새로운 게 나올 수 있는 것이 우리 또 미래통합당만이 갖는 또 저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네. 어쨌든 지금 두 분 말씀 들으니까 미래통합당하고 미래한국당이 알아서 잘 풀을 것이다. 네. 일단 좀 기다리면서 좀 봐라. 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걸로 제가 듣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공천 때문에 좀 문제도 많고 시끄러운데 무소속 출마 얘기를 우리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야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의 민병두 의원 또 문석균 씨 그리고 통합당의 홍준표 전 대표 뭐 여기저기서 무소속 출마하겠다. 그랬더니 본 당에서는 그러면 다시 못 돌아온다. 막 얘기도 하고 그러지만 또 다른 분들 제가 여쭤보니까 다시 못 돌아온다 하더라도 다 돌아간다. 걱정하지 말아서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서른 근데요. 의원님. 예. 이제 무소속 출마 아직 안 했습니다. 26일, 그렇죠. 27일 결정이 나봐야 하는데요. 저는 이 자리에서 좀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무소속 출마의 유혹과 그리고 무소속 출마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들 거예요. 저도 예전에 당해봤습니다. 시크릿 출마를 못했거든요. 네. 출마 공천을 못 받아서 못했는데 공천 못 받은 게 대단히 부당하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20일간 단식하고 그랬습니다. 공천 못 받으셨어요? 네. 그렇게 했는데 주변에서 출마를 하라고 권유했습니다. 네. 무소속으로. 그때 저는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때 출마를 했더라면요. 오늘 이런 상황에서 정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 거라 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출마를 하시겠다는 분들한테 제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간곡히 당부합니다. 정치는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다음이 또 있기 때문에 무소속 출마를 접는 것이 그게 도리이고 그게 정도일 겁니다. 그럼 그때 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결정을 내리시기 어려웠을 텐데 그렇게 결정 내리게 된 계기나 뭐 이유나 이런 게 있었나요? 그건 제가 그동안에 쭉 정치 현장을 보고 참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 걸 김대중 대통령이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화가 나고 어떤 결단을 해야 될 때라도 돌아보면서 참을 때 참을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하게 나중에 정치를 할 수 있는 길게 봐야 사람입니다. 된다? 예. 네. 그때 그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그게 맞는 말씀이었어요. 네. 지금 이제 무소속으로 출마하시겠다는 분들한테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대의를 놓고 생각해야 한다. 자신이 처해 있는 작은 국면 가지고 판단하려고 하지 마라. 네. 좀 참으면서 뒤를 보면서 기다렸다 하면은 반드시 다음 기회가 온다. 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네, 그렇죠. 좋습니다. 홍문표 의원님은 어때요? 저는 어쨌든 뭐 여야를 초월해서 무소속을 나오는 자체는 정당의 비극입니다. 네. 그런데 이 현실을 우리가 되풀이하고 있기 때문에 안타깝다는 생각을 갖는데 지금 집권당의 우리 이해찬 대표 공천 못 받아서 무소속 나와서 지금 당 대표라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네. 세종에서 나왔었죠. 이거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뭘로 설명하겠어요? 그것도 당 대표까지 하고 있는데. 네. 그러나 일단 보여주고 있다 본인이. 그러고서 뭐 네. 못 들어오게 한다 뭐 한다 하는 것은요. 전부 허구죠. 네. 명분이고. 그래서 이렇게 솔직하지 못하면 안 된다. 저는 혹시 참고 참아서 꼭 내가 나와야 되겠다 해서 나오면은 네. 당선되면 제 집을 또 찾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정치예요. 네. 그런데 이렇게 이찬 대표가 뭐 당론 뭐 법을 만들어서 뭐 당에 뭘 만들어서 못 들어오게 한다. 이건 공갈 협박에 불과한 건데 공갈 협박에. 정치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 뭐 공갈 협박이라보다는 협박이죠. 수사적 그거는. 표현이죠. 수사적 그런 표현은 만큼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경선 과정에서요. 탈당한 전적이 있으면요. 25% 감합니다. 벌점을 가하게 돼 있습니다. 입이 10개라도 이해찬 대표의 역경의 오늘의 상황은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요. 이해찬 대표가 당했던 그 시점에서 저도 당할 뻔했었는데 그때는 부당하기 짝이 없다고 모두도 인정을 했습니다. 세종 시민들이 인정했기 때문에 출마한 겁니다.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예외가 있습니다. 무소속 나오는 분은 다 예외가 있기 때문에 외를 가지고 설명하면 얘기가 안 되고요. 나와야 할 이유가 다 있어. 그러면 저 홍준표 뭐 이런 분들이 무소속 나오는 거 다 좋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내가 거기에 포함된 얘기인데 무소속 다 나오시라 그러세요. 어쨌든 저 집권당에서 뭐 너무나도 강하게 공갈 협박으로 이 무소속을 제압하는 거는 그거는 월권이면서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분들에 대한 조언이기도 하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그거를 뭐 자기가 그렇게 해놓고 특히 이해찬 대표가 자기 입으로다가 못 들어온다? 그 누가 믿겠습니까? 이게 무슨 10년 전 얘기도 아니고 엊그저께 얘기도 아니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도 그게 이제 수사적 표현이라는 걸 다 알아요. 그러면 그런 시비를 하려고 표현이라고 거기다 붙여야지. 절대로 못 들어온다, 뭘 만든다 이러면은. 네, 그렇군요. 네. 그 하나만 짧게 여쭤볼게요, 홍 의원님. 그 사실 이 문제가 불거지게 된 게 김영호 전 공관위원장이 공천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여기저기 말이 좀 많았고 그 가운데 황교안 대표가 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모신다 이런 얘기 나오니까 조금 더 불거지면서 좀 시끄러웠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서 결국 황교안 대표 혼자 이제 총선 선대위원장 하겠다고 했지만 총괄 선대위원장. 그래서 뭐 구성원을 좀 더 좋은 분을 모셔서 우리 국민이 심판을 받는 것이 뭐 황 대표의 생각이었다고 생각되는데 네.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맞는 부분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의 이런 이제 상황이 초래가 됐는데 어쨌든 아까 뭐 모두에서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번 4월 18일, 네, 4월 15일 이 선거는 참으로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선거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예. 좋습니다. 중요한 선거니까 우리 모두 잘합시다. 이걸 오늘의 결론으로 맞고 말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서른 최고위원 미래통합당 홍문표 의원이었습니다. FM 94.5MHz YTR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입니다. 8시 정각에 뵐게요.